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견원지간, 견원지간. 방금 알게 된 사실인데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개와 원숭이가 같은 우리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요. 개는 계속 지저대고 원숭이는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나죠. 서로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거리고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도 바로 공격 자세를 취해요. 왜 이럴까 생각해봤는데 원래부터 천적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자성어가 바로 견원지간이에요. 견은 개견, 원은 원숭이원, 지는 사이지, 간은 사이간자예요. 개와 원숭이 사이라는 뜻인데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그런 원수 같은 사이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이야기인데요. 어떤 마을에 정말 사이가 나쁜 두 집안이 있었어요. 한 집에서는 개를 키우고 다른 집에서는 원숭이를 키웠는데 이 동물들이 만날 때마다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대요. 개는 원숭이를 보면 미친 듯이 짖어대고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개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주인들도 자기 집 동물을 닮아갔다는 거예요. 개 키우는 집 사람들은 원숭이 키우는 집만 봐도 화를 냈고 원숭이 키우는 집 사람들은 개 짖는 소리만 들어도 속이 뒤틀렸대요. 결국 이 두 집안은 대대로 원수가 되었고 사람들이 정말 사이가 나쁜 관계를 표현할 때 견원지간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사람도 정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아까 말한 개와 원숭이처럼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만난 어떤 동료와 정말 그랬거든요. 처음엔 그냥 성격이 안 맞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견원지간이란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화합할 수 없는 관계였어요. 어떤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맞춰지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천신만고, 천신만고.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20층을 걸어 올라가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한층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10층쯤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상한 성취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각 층마다 보이는 풍경도 다르고 계단 모양도 조금씩 달라서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천신만고예요. 천은 일천을 뜻하고 신은 괴로움과 고통을 말해요. 만은 일만이고 고는 또 다른 고생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가지 괴로움과 10,000가지 고생을 겪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현장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불교 경전을 구하러 인도까지 가는 긴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 여행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었어요. 사막에서는 물이 떨어져서 목이 타들어갔고 산에서는 눈보라와 추위에 얼어 죽을 뻔했어요. 도적들을 만나서 목숨이 위험했던 적도 있고 병에 걸려서 혼자 쓰러져 있을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현장 스님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걸어서 인도까지 가서 경전을 구해왔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현장 스님의 여행을 두고 천신만고를 겪었다고 표현했던 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그런 먼 길을 걸어서 갔다 온다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20층 계단을 올라가면서 문득 깨달았던 게 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한층 한층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목표에 도달해 있더라고요. 현장 스님도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매일매일은 힘들었지만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 꿈을 이룬 거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천신만고라는 말이 단순히 고생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고생 끝에 반드시 무언가를 이룬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요. 결국 진짜 가치 있는 일들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천신만고 끝에 얻은 것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침소봉대, 침소봉대.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저 작은 녀석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어머, 저 고양이 완전 도둑놈이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저씨는 저런 건 그냥 생존 본능이야. 뭘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한 분은 엄청난 범죄자로, 한 분은 그냥 배고픈 동물로 보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침소봉대랑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침소봉대는 바늘처럼 작은 것을 몽둥이처럼 크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침은 바늘침, 소는 자글소, 봉은 몽둥이봉, 대는 클 대자를 써요. 작은 일을 과장해서 크게 떠벌리거나 별것 아닌 걸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부풀리는 거죠. 회사에서 동료가 회의 시간에 5분 늦었는데 저 사람은 시간 개념이 전혀 없어. 완전 무책임해. 라고 말하는 것도 침소봉대고 친구가 한번 연락 안 받았다고 우종이 끝났나 봐.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 때 연나라와 제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연나라 장군이 제나라 변방 마을에서 작은 승리를 거뒀거든요. 정말 별것 아닌 소규모 전투였는데 연나라 왕에게 보고할 때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제나라군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라고 과장해서 보고한 거예요. 왕은 기뻐서 온 나라에 잔치를 벌이고 승리를 자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변방 초소 하나 점령한 게 전부였던 거죠. 이 일이 알려지면서 바늘만한 일을 몽둥이만하게 부풀린다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 장군은 결국 왕의 신뢰를 잃고 파직당했답니다. 그 길고양이를 보던 그날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후배가 제출한 보고서에 오탈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이 친구는 꼼꼼함이 부족해,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늘만한 실수를 몽둥이만하게 키워서 그 친구 전체를 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작은 것은 작은 것일 뿐이에요. 바늘을 몽둥이로 만드는 순간 진짜 중요한 몽둥이를 놓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호시탐탐, 호시탐탐.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 골목에 한 마리가 살고 있거든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고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관찰해 보니까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이 고양이가 쓰레기통 근처에서 항상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눈빛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마치 뭔가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그 고양이의 눈빛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호시탐탐이라는 말인데요. 범호에 볼시, 노릴탐에 또 노릴탐자를 써요. 말 그대로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려보듯이 기회를 엿보며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끈질기게 노리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일인데 당시 황제였던 무제가 흉노적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장군이 황제에게 올린 전략 보고서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적군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건 실제로 흉노적의 전투 방식이 딱 호랑이 사냥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공격하지 않고 상대방의 빈틈을 찾을 때까지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기다렸어요.
마치 호랑이가 사냥감 주위를 돌면서 가장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한번 기회를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치밀함이 있었던 거죠. 아까 제가 본 그 길고양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며칠을 관찰해 보니까 그 고양이가 노리고 있던 건 바로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 김밥이나 빵을 들고 나오기만 하면 슬금슬금 다가가서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 고양이가 사람을 선별하는 거예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은 아예 무시하고 여유 있어 보이거나 동물을 좋아할 것 같은 사람만 골라서 접근하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호시탐탐이구나. 그 고양이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아무나 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타겟을 찾아서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전략이 통했는지 할머니 한 분이 참치캔을 사서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길고양이처럼 말이에요. 다다익선, 다다익선. 어제 저녁에 냉장고를 열었는데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 갔는데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하나씩 더 담게 되더라고요. 우유 하나만 사려다가 2개, 계란 한 판만 사려다가 특가라고 해서 2판. 그러다가 문득 계산대에서 든 생각이 내가 지금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다다익선, 이 말은 마늘다, 더할 익, 좋을 선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풀어서 해석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뜻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더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의미죠.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친구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기회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시대 이야기인데요. 유방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신하 한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한신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나는 얼마나 많은 군사를 거느릴 수 있겠느냐고. 한신이 대답했어요. 폐하께서는 10만 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유방이 되물었어요. 그럼 너는? 한신이 웃으면서 답했죠.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바로 이때 나온 말이 다다익선이에요. 한신은 정말 자신만만했던 거죠.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 더 잘 지휘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트에서 장 보면서 깨달은 건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집에 와서 냉장고에 물건을 넣다 보니까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물건은 너무 많은 거예요. 우유 2개를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이 지날 것 같고 계란도 언제 다 먹을지 막막하더라고요. 그 순간 생각했어요. 많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진짜 좋은 거구나. 결국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많은 게 힘이 되지만 때로는 적당한 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경거망동, 경거망동.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막 뛰어와서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손을 휘저으며 꽃잎을 잡으려고 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넘어져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경거망동이에요. 가벼울 경, 들거, 망령될 망, 움직일 동. 가볍게 들고 망령되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걸 말해요. 마치 그 아이가 꽃잎을 잡으려고 무작정 뛰어다닌 것처럼요. 사실 이 말은 조선 중기 때 일어난 실제 사건에서 나온 말이에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요. 한 젊은 무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왜구가 다시 침입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병사들을 이끌고 바로 출정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그냥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간 배들이었던 거죠. 결국 괜히 백성들만 놀라게 하고 군량미만 낭비한 채 돌아와야 했어요. 그때 조정에서 이 무관을 꾸짖으면서 한 말이 바로 경거망동이었다고 해요. 벚꽃 아래에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똑같은 실수를 했거든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소식을 듣고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지원서를 냈어요.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전혀 맞지 않는 분야였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결국 면접에서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창피만 당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주마간산, 주마간산.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혼자 떠난 유럽 여행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파리에서 런던, 런던에서 로마, 로마에서 바르셀로나까지 일주일 동안 네 나라를 돌아보는 빡빡한 일정이었거든요. 첫날부터 정신없이 루브르 박물관 뛰어다니고 에펠탑 올라가서 사진 찍고 다음날 바로 런던 가서 빅벤 보고 런던 아이 타고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로마에서 콜로세움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뭘 본 거지? 이럴 때 딱 맞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주마간산이에요. 말 위에서 산을 본다는 뜻인데 자세히 풀어보면 달리는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산을 구경한다는 의미거든요. 즉, 대충 훑어보고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스쳐 지나가면서 대강 보기, 깊이 있게 관찰하지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본다는 의미로 쓰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맹교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길에 친구 집에 들렀는데 그 친구가 정원을 구경시켜주면서 이것저것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맹교는 시험 생각에 마음이 급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아무 말이나 대충 맞장구 치면서 지나갔어요. 나중에 친구가 어땠어? 내 정원이 어떻던? 하고 물어보니까 맹교가 당황해서 그게 마치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산을 본 것 같았어 라고 대답한 거죠. 친구는 서운해했지만 이 표현이 너무 적절해서 후에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때 콜로세움 앞에서 저도 똑같았어요. 루브르에서 뭘 봤는지, 에펠탑에서 뭘 느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인증샷 찍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바빴던 거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행도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빨리빨리 많은 걸 경험하려고만 했지. 정작 그 순간순간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일정을 반으로 줄이고 한 곳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여행은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주마간산이 아니라 진짜 여행을요. 일망타진, 일망타진.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회사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저희 부서 전체가 없어질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부장님이 회의실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번 기회에 우리 부서 문제들을 일망타진하겠다 였거든요.
그 순간 모든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일망타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일이라는 글자, 하나 일자, 망이라는 글자는 그물 망자, 타는 칠타자, 진은 다할 진자예요. 말 그대로 그물 하나로 모든 걸 다 잡아버린다는 뜻이거든요. 한 번에 모든 걸 깨끗하게 해결해버리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나쁜 것들을 한꺼번에 없애버릴 때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궁 송나라 때 이야기예요. 당시 강남 지역에 도적대들이 우글우글했거든요.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도적무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조정에서는 이들을 하나씩 토벌하려고 했지만 한 곳을 치면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또 다른 곳을 치면 또 도망가고 끝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계속 고통받고 있었고요. 그때 한 장군이 나섰어요. 그는 모든 도적대의 동산을 파악하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철저히 조사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도적들이 큰 축제를 벌이며 한 곳에 모두 모였을 때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을 가했어요. 도적들은 도망갈 곳이 없었죠. 마치 큰 그물 안에 갇힌 고기들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강남 지역의 모든 도적대가 한 번에 소탕됐어요. 백성들은 환호했고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일망타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부장님의 그 말이 위협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알거든요. 부장님은 우리 부서의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중복되는 회의들,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같은 문제들을 한 번에 정리하겠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이후 우리 부서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거든요. 때로는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일망타진의 지혜예요. 하나씩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는 용기 말이에요. 부화뇌동, 부화뇌동. 택시 기사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날 새벽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라디오를 틀어놓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DJ가 청취자들의 의견을 받는 코너를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의견을 말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마치 복사 붙여놓기를 한 것처럼요. 그때 기사님이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요즘 사람들은 정말 부화내동이야 라고 혼잣말을 하셨어요. 부화내동,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붙을 부, 화할 화, 울의 내, 같을 동. 네 글자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천둥소리처럼 큰 소리로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주관이나 생각 없이 남들이 하는 말에 무작정 따라하는 걸 말하는 거죠. 마치 앵무새가 사람 말을 따라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소동파라는 유명한 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정치에 대한 의견을 말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모두 그 말에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맞아 맞아 정말 그래 하면서 천둥소리처럼 웅성거렸다고 해요. 소동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친구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동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동파가 부화내동이라는 말을 써서 이런 모습을 비판했던 거예요. 그 택시 안에서 기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회사에서 회의할 때 팀장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저도 모르게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말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말하는 게 편했던 거예요.
SNS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른 글에는 저도 별 생각 없이 좋아요를 누르곤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화 내동하며 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생각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도 한 번은 의심해보고 내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야 진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좌불안석, 좌불안석.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아저씨가 계속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 그냥 봤는데 몇 정거장을 지나도록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핸드폰을 봤다가 시계를 봤다가 또 일어서서 문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앉고 보고 있으니까 저까지 뭔가 불안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좌불안석이에요. 앉을 쪽, 안일 불, 편안할 안, 자리석. 앉아 있어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해서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시험 결과를 기다릴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첫 만남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기분 느껴보셨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명나라 때 이야기인데 당시 황제가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려고 한 가지 계략을 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조정에 가짜 소문을 퍼뜨린 거죠. 황제가 위독하다는 거짓 소문이었어요. 그때 진짜 충신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궁궐 앞에서 서성거렸고 가짜 충신들은 이미 다음 황제에게 줄을 서느라 바빴거든요. 특히 한 충신은 황제의 병환 소식을 듣고 나서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했대요.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궁궐로 달려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좌불안석이라고 표현했던 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충신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아마 똑같이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본 그 아저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알고 보니 그분이 딸의 첫 입사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나중에 전화가 와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그제서야 환하게 웃으시면서 편안하게 앉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덩달아 마음이 놓였어요. 결국 좌불안석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 때문인 거더라고요. 천편일률, 천편일률.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보통은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버튼을 누르자마자 딱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있던 분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똑같아 보여. 옷도, 머리도, 말투도.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천편일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천조의 편편, 일의 률. 천편의 글이 모두 한 가지 율조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든 게 똑같다는 거죠. 다양성이 없이 전부 비슷비슷하다는 의미예요. 요즘으로 치면 인스타그램 피드가 다 똑같아 보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같은 카페, 같은 포즈, 같은 필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남북조 시대 한 문학평론가가 당시 시인들의 작품을 보고 한탄했던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때는 시를 쓸 때 정해진 형식이 너무 엄격했어요. 몇 글자, 어떤 운율, 어떤 주제까지 다 정해져 있었던 거죠. 시인들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었지만 틀에 갇혀서 결국 비슷한 작품만 계속 나오게 된 거예요. 마치 지금 아이돌 그룹들이 다 비슷한 컨셉으로 데뷔하는 것처럼요. 그 평론가는 이런 상황을 보며 천편의 글이 모두 한 가지 율조 같다고 비판했던 거죠.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분 말씀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집에 와서 제 옷장을 열어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검정, 회색, 베이지 톤의 옷들만 가득하고 스타일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SNS도 확인해 갔는데 제 게시물들이 다 똑같은 각도,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언제부턴가 안전한 선택만 하고 있었던 거죠. 남들과 다르면 튀어 보일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천편일률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했거든요. 평소 안 가던 길로 출근하고 안 먹어본 음식도 도전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요. 천편일률에서 벗어나니까 인생이 훨씬 재미있어졌어요. 망냥지탄, 망냥지탄. 여러분, 방금 알게 된 사실인데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이 평균 150개래요. 근데 실제로 쓰는 건 고작 10개 정도. 나머지 140개는 뭐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딱 이런 상황을 설명해요. 망양지탄. 망은 이를 망, 양은 양양, 지는 어조사지, 탄은 탄식할 탄이에요. 양을 잃고 탄식한다는 뜻인데 단순히 양을 잃어버려서 아쉬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길이 너무 많아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결국 양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전국시대 양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이웃집 양이 도망갔어요. 이웃이 양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양자는 자기 제자들과 함께 양을 찾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고 저기서도 갈라지고 갈래길이 너무 많아서 결국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양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길이 너무 많아서 양을 잃었다고. 이게 바로 학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진짜 진리를 놓칠 수 있다는 깊은 의미였던 거죠. 아까 제가 앱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정말 그랬거든요. 몇 년 전에 새로운 취미를 찾겠다고 온갖 앱을 다 깔았어요. 운동에, 요리에, 독서 앱, 그림 그리기 앱, 악기 연주 앱까지. 매일 뭘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선택 장애가 온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만 제대로 해보자고. 많은 선택지가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 때로는 길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게 망양지탄의 진짜 의미예요. 교학상장, 교학상장. 아침 지하철 2호선 출근길이었어요. 만원 지하철 안에서 한 고등학생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순간 할머니가 학생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얘야, 고마워. 그런데 너도 많이 배우겠구나 하시면서 나도 너 같은 학생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지 알게 돼서 배우고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었어. 교학상장이라는 말이에요. 가르칠 교, 배울 학, 서로상, 잘할 장.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서로를 성장시킨다는 뜻이죠. 단순히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면서 함께 발전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처음 나온 건 중국 한나라 때 예기라는 책에서였어요.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던 태학에서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깨달은 진리였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그 시대 최고의 스승들조차 제자들에게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학자는 내가 1000명의 제자를 가르쳤지만 사실 나는 1000명의 스승을 만난 셈이다 라고 했다고 해요. 제자마다 다른 질문을 하고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니까 스승도 계속 새로운 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 지하철에서 만난 할머니와 학생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학생은 할머니의 인생 경험을 통해 예의와 지혜를 배우고 할머니는 학생의 순수함과 요즘 세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줄 때마다 사실 저도 그들의 반응이나 질문에서 새로운 걸 배우고 있었다는 걸요. 진짜 성장은 혼자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커가는 거예요. 견물생심, 견물생심. 여러분,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일어난 웃지 못할 사건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난주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백화점에 갔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지하식품관을 구경하게 됐거든요.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말이죠. 입구에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갓 구운 빵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순간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하더라고요. 아, 나는 그냥 보기만 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면서도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견물생심이라는 말인데요. 볼견, 물건물, 날생, 마음심.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뭔가를 보고 나면 갖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죠. 원래는 사고 싶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고 나니까 갑자기 갖고 싶어지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온라인으로만 보던 옷을 매장에서 직접 보니까 갑자기 사고 싶어지거나 친구가 쓰던 향수 냄새를 맡고 나서 나도 똑같은 걸 사고 싶어지거나 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 표현은 사실 중국 당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한 선비가 시장을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비단을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그 비단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꾸만 눈이 가더래요. 선비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청렴한 사람이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 비단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 비단으로 옷을 해 입으면 얼마나 멋질까? 부인에게 선물하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결국 그 선비는 비단을 사고 말았어요. 집에 돌아가서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고. 견물생심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백화점에서 어떻게 됐냐고요? 처음엔 정말 구경만 하려고 했어요. 빵집 앞을 지나면서도 그냥 냄새만 맡고 지나가려고 했고요. 그런데 진열된 마카롱들이 너무 예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핑크색, 연두색, 노란색까지 마치 보석 같아 보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게 견물생심이구나. 보기 전까지는 전혀 사고 싶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하나가 다 가져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결국 6개들이 마카롱을 사서 나왔어요. 친구를 만나서도 마카롱 이야기만 계속했고요.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기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겠죠? 경국지색, 경국지색. 길거리 포스터 한 장이 제 발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화장품 광고 모델의 얼굴이었는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열광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예쁜 사람을 보면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걸까요?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은 기울경, 국은 나라국, 지는 갓지, 색은 빛깔색이에요. 글자 그대로 풀면 나라를 기울어뜨릴 만큼 아름다운 용모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미모를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이야기인데요.
이연이라는 절세미인이 있었어요. 그녀의 아름다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황제 한무제가 이연을 처음 본 순간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연을 황후로 삼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한무제는 이연에게만 빠져서 정치도 소홀히 하고 신하들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온 나라가 한 여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신하들은 걱정했지만 황제는 이연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나라가 기울어질 뻔했던 거예요. 그때 그 포스터를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쁜 사람을 보면 자꾸 쳐다보게 되는 것도, 광고에서 아름다운 모델을 쓰는 것도 모두 그 힘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경국지색은 아름다움의 힘을 보여주는 말이지만 동시에 그 힘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는 말이에요. 수수방관, 수수방관.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 하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비틀거리며 서 계시는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잠깐 망설였거든요. 도와드려야 하나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수수방관이라는 말인데요. 수수방관의 수수는 팔뚝수에 손수를 써서 팔짱을 끼고 있다는 뜻이고 방관은 곁에서 방해 본다는 관을 써서 옆에서 구경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때 현종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양귀비익에 푹 빠져서 정치는 뒷전이고 놀기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알록산이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나라가 뒤집어질 판인데도 대부분의 신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황제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수수방관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신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황제를 말렸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지켜만 봤을까요? 그날 지하철에서 결국 저는 할머니께 다가가서 짐을 들어드렸어요. 할머니가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수수방관이라는 건 단순히 방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순간을 놓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어불성설, 어불성설. 여러분, 제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는데 밤새 준비한 자료가 갑자기 다 날아간 거예요. 새벽 4시에 컴퓨터가 먹통이 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한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침 9시까지 임원진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결국 급하게 대충 만든 자료로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고 논리도 엉망이고 듣는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어불성설이라는 말인데요. 어불성설은 말할 불, 아닐 불, 성, 이룰성, 설, 말씀 설자를 써서 말이 논리나 이치에 맞지 않아서 설명이나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 황당한 소리를 하거나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할 때 이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준비도 안 하고 와서 엉터리 설명을 하거나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경우에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맹자라는 사상가가 있었어요.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했는데 당시에 다른 학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거든요. 특히 고자라는 학자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논쟁할 때였어요. 고자가 인간의 본성은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상한 비유를 들었어요. 물이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흐를 수 있듯이 사람도 선하게도 악하게도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맹자가 듣고 보니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였던 거예요. 맹자는 물은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지 동서로 흐르는 게 아니라면서 논리에 맞지 않는 말로는 제대로 된 설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바로 이때 어불성설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아마 맹자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아무리 급해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어불성설이 되고 만다는 거였어요.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한 후로는 어떤 일이든 충분히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려고 노력하게 됐거든요. 준비 없는 말은 결국 어불성설이 될 뿐이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염화 미소, 염화 미소.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미소를 지어봤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때까지 미소라고 생각했던 게 전부 가짜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직장에서 억지로 짓던 미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애쓰던 미소, 모든 게 연기였어요. 그런데 염화미소라는 말이 있어요. 염화미소라고 읽는데 염은 손가락으로 짚는다는 뜻이고 화는 꽃을 의미해요. 미소는 말 그대로 웃음이죠. 꽃을 들고 미소 짓는다는 뜻인데 사실 이건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말없이도 마음이 통하는 깊은 소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신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2500년 전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계셨는데 그날은 평소와 달리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손에 연꽃 한 송이를 들고 가만히 미소만 지으셨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어리둥절했죠. 부처님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꽃만 들고 계실까? 그런데 그 순간 마하가섭이라는 제자 한 분이 빙글에 미소를 지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오직 마하가섭만이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부처님도 그 미소를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아, 가장 깊은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날 40살 생일날 밤 혼자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어야 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았어요. 혼자인 것도, 조용한 것도, 아무도 제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도. 그때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나왔어요.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올라오는 미소였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억지로 보여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하다는 걸요. 천이무봉, 천이무봉.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자인 듯한 아이 옷깃을 정성스럽게 다듬어 주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그 할아버지의 손길이 마치 마법사 같았다는 거예요. 구겨진 셔츠가 순식간에 완벽하게 정리되면서 아이가 마치 잡지에서 나온 모델처럼 변했거든요. 그때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천의무봉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천에 옷의 없을무에 바느질 봉자를 써서 천의무봉이라고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풀면 하늘나라 옷에는 바느질한 자국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해서 인위적인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노력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을 때, 또는 무언가가 너무 자연스럽고 완벽해서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때 곽한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어느 여름밤 무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곽한이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구름 사이로 아름다운 선녀가 나타났거든요. 선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곽한이 자세히 보니까 그 옷에는 바느질한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치 구름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았죠. 너무 신기해서 곽한이 선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바느질 자국 없이 옷을 만들 수 있냐고요. 그러자 선녀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늘나라 옷은 바늘과 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의 기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느질 자국이 있을 리 없다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하철에서 본 할아버지의 손길이 정말 천혜무봉이었구나 싶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아마 평생 아이들 옷을 정리해 주신 분이셨을 거예요.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 어떤 노력도 들이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진짜 실력은 바로 이런 거구나 깨달았어요. 진정한 완벽함은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였어요. 철두철미, 철두철미. 19번째 거절을 당했을 때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력서를 내밀던 그 순간 면접관이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은 채 말하더라고요.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 바뀌었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순간부터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철두철미예요. 철은 꿰뚫을 철, 두는 머리두, 철은 또 꿰뚫을 철, 미는 꼬리 미예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완전히 꿰뚫는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빈틈없이 철저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뭔가를 대충 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 마음먹은 그 자세 그대로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북송시대에 정호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학문을 할 때 절대 대충 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어떤 문제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파고들었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면 정호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학문이란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두 꿰뚫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가 평생 이런 자세로 공부해서 성리학의 기초를 다졌던 거예요. 만약 그때 정호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많은 철학적 사상들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진짜 변화는 철두철미할 때만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20번째 면접을 준비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했거든요. 이력서 한 줄 한 줄을 다시 써봤고 예상 질문 100개를 만들어서 답을 준비했어요. 심지어 면접 가는 길까지 미리 가봤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20번째 면접에서 드디어 합격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철두철미,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의 비결이었던 거예요.